한국은 과도기에 있어요. 상속 증여세율은 60%. 그런데 투자자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해요. 투자자 보호제도는 미흡한데 상속세율은 높으니까 지배주주가 투자자 보호를 하고 주가를 올릴 요인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입니다. 한국의 개인 주식 투자 사이에서 퍼져 있는 통념 중에 하나는 미국 주식과 다르게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 단기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십 년째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 6월 22일에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서 최종 불발되면서 이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증시 진입은 다시 한번 연기가 됐는데요. 국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성장하는 기업가치 맞춰서 주주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올해 상반기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를 보다 보니까 2차전지 같이 좀 일부 테마형 ETF를 제외하면 신기하게도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배당 지수를 추정한 ETF 상품에 매수를 했던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버스 내지는 곱버스라고 하죠. 이런 상품에만 이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마저 요즘은 ETF 같은 상품을 토대로 한국은 숏을 하고 미국 증시는 롱을 하는 이제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고,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 비전업,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일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잘 모르시면 그냥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 8월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배당을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전체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배당을 받고 있어야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이 없으면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년 정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오르다가 내렸다가 오르다가 내렸다가 3년이 지났는데 배당도 별로 없어. 그럼 3년 동안은 그냥 그 투자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주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그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남은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든지 뭐 자사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환원한다는 그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빠져나간다, 이런 식의 불신이 있으면은 장기 투자는 불가능한 거죠.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시장 전체 참여자들, 주주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그런 회사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이 배당 성향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한국 증시가 이 배당 같은 이제 주주 환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나쁜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회장님께서 변호사로도 활동하셨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펀드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서두에 얘기했던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사실 국내 증시의 뭔가 선진화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진지수 편입이 늦춰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잘 정리하셨지만 18개 항목을 요구를 했거든요. MSCI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라든지 외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든지, 즉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그 엑시트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저도 사실 싱가포르에서 조그마한 펀드를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서 한국에 투자도 하고 뭐 글로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마켓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일본에는 요즘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투자를 해서 자금을 엑시트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였고, 다행히 이번 정부는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올 12월까지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외환 거래 제도, 이것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근데 그것도 뭐 24시간, 거의 24시간 외환 시장을 개설하겠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있어요. 이미 엘리엇이 삼성물산, 현대차처럼 그 주주 행동을 했다가 두 번 다 실패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ISD라고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삼성물산의 그 합병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일부 승소를 했거든요. 예. 이거 정말 나라 망신인데 이런 불신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엇조차도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투자 성과를 못 내는데 과연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진 주주 편입되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취약한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런 불신. 그래서 이런 사실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최고의 단타꾼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네. 한국 증시가 이런 엘리엇마저도 네. 두 손 두 발 다 들고 ISD 소송을 걸 정도로 어려운 참 살아남기 힘든 시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워런 버핏처럼 나는 장기적인 그렇죠. 시각으로 네. 기업과 동행하면서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교과서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마음 싶죠. 먹죠. 네. 근데 이 현실은 한국 증시는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 환원율이죠. 제가 뭐 조사 결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한국 증시의 주주 환원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중국이 32%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고 미국은 92%, 선진국 평균은 68%, 신흥국 평균을 보더라도 37%에 달하는데 유독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투자 계약이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회사는 돈을 벌어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한 계약인데 그런데 한국은 이제 경영진을 지배주주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최대 주주, 지배주주가 경영을 해서 주주에게 주주 환원을 해야 할 요인이 매우 낮다. 그리고 오히려 주주 환원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좋은 유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절세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주는 주주환을 받아야 되고 그게 투자 계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국면들이 너무 많다. 뭐 명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 분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배주주, 특별한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충돌은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이제 넘어가는 IMF라는 트라우마와 지배구조 선진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 IMF 이전은 순환출자 구조로 차입 비율이 한 500%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 그 부채 비율의 LTV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배주주도 주가를 높게 유지해야 될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더 이상 부채 비율을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가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지배주주로서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대신 주가가 낮으면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이런 이해 충돌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점이 주주하는 율이 낮은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한국에 오너가 있는 회사 최대 주주가 보통 이제 경영진에게도 실제 경영진이 겸직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경영진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사실 제도적으로 상속증여세도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분들이 이 상속세를 지분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서 넥슨의 지주사인 NXC의 2대 주주에는 또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등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거버넌스 개혁 차원에서 이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어떻게 바꿔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버넌스와 상속증여세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 국민의 국민적인 공감대와 토론과 합의 속에서 도출되는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상속증여세제와 거버넌스의 그 큰 흐름이 있어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없거나 매우 낮아요.
저희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아예 없고, 인도도 없고, 대만 10%고, 중국도 10%인가 그렇게 돼 있고, 예. 필리핀도 20%인가 그렇게 돼 있고, 아주 낮은 이제 신흥국들은 주로 상속 증여세율이 업권은 굉장히 낮고, 그러면은 지배주주가 주가를 눌러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경영은 그냥 계속 패밀리 비즈니스로 계속 이제 승계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투자자 보호 제도는 좀 미흡하고, 이런 흐름이 있고, 선진국은 대체로 상속 증여세율이 한 40% 이상을 유지합니다. 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까지는 각 부모마다 $10,000까지는 면세가 되니까 실제로는 상속 증여세를 내는 비율이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 40% 이상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지배주주 또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눌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신에 엄격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관철시키는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선진국은 상속 증여세율이 한 40% 정도가 되고 대신에 엄격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신흥국은 대신에 투자자 보호 제도도 미흡하지만 상속 증여세도 매우 낮아요. 한국은 과도기에 있어요. 상속 증여세율은 60%, 대주주 할증까지는 60%예요. 예. 그런데 투자자 보호 제도는 매우 미흡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제도는 미흡한데 상속세율은 높으니까 지배주주가 투자자 보호를 하고 또 주가를 올릴 요인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늘 그 부분을 이제 화두로 던지고 싶은데 우리 국민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냥 신흥국으로 머물고 이 상태에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10대 경제 대국까지 왔는데 네. 5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여기서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고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은 선진국 체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고 그것은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60% 너무 높습니다. 대주주 할증이라는 것은 큰 기업을 일으켜서 나라에 애국을 하는 것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대주주 할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포럼은 세미나도 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추고 예. 대신에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해라 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선진국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40% 정도 내외로 네. 이제 좀 세율을 낮추고 대신에 부족한 취약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한국 증시를 선진 증시의 좀 제도적 모습에 걸맞는 모습을 바꿔가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회장님께서 작년에 기억나는 게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을 당시에도 이거는 LG 화학 소액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많이 침해한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 상반기만 보더라도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있어 이 소액주주들을 장기적으로 이 파트너, 동행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손쉽게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뭐 CJ, 뭐 CGV라든지 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직접 성명서, 논평까지 발표하시면서 좀 비판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이런 한국 증시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주가치 훼손과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많은 사례가 있어서 예. 일일이 다 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저희 포럼에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는데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가 원래는 현정은 회장을 백기사로 투자를 했던 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과 거의 왼수지간이 돼서 10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현정은 회장이 현대중공업의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려고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배임을 했다라는 것이 쉰들러가 10년 동안 소송을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올해 초에 배임이 맞다고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현정은 회장이 한 3천억 되는 이제 그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제 배상을 했죠, 실제로. 이것은 경영권이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현정은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 재산을 동원하고 회사 재산을 침해했다, 훼손했다라는 정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선진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쉰들러가 10년 동안 소송을 했고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최근에도 기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3천억이라는 부채를 좀 떠안았어요. 현정은 회장이
차입을 해서 손해배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2,300억, 2,500억 되는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경영권이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대법원이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이게 한 대법원에 계류된 지가 3년도 넘었거든요. 그래도 올바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CJCGV가 정말 이게 참 놀라운 결정을 하셨는데 시가총액이 한 7천억 되는 상태에서 5,700억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주로 이제 부채 상환용인데 2016년도부터 CJCGV 주가 고점에서 한 93%, 마이너스 93%가 됐거든요. 10분의 1토막도 더 났는데 그 과정에서 CJCGV가 여러 가지 경영상 실책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체로 그 부채가 2016년도에 터키의 1위 영화관을 인수하면서 재무투자자들로부터 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다 돌려주면서 원금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채를 다 돌려주면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또 안게 됐고 그 뒤로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영화관 본업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결국은 이 부채를 다 갚게 되는 이거는 경영상의 부실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경영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면 그 이사회가 뭐 전부 일제 퇴진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주주에 대해서 경영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책임 있는 자세는 없고 그냥 주주 어려우니까 다시 주주들에게 그 위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도 그리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주주 CJ가 한 48% 정도 48.5%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2,800억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되는데 600억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현물 출자하겠다고 한 거예요. 현물 출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현물 출자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한 4,500억 정도인가로 이제 가치 평가를 했는데 그게 PBR 뭐 3배, PER 17배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SDS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 SDS는 PBR 뭐 한 배, PER 뭐 10배 이렇게 거래가 있다고요.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어이가 없이 높은 고평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주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2016년도부터 여러 번의 경영 실책, 뭐 그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경영 실책으로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을 같이 대주가 분담을 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그거는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회사를 갖고 높게 고평가해서 그걸 다시 또 주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논평도 하고 그래서 CJCGV 그 현물 출자하지 마시고 현금 투자하시라고 그리고 CJ가 유상증자를 해서 2,700을 조달하시고 그걸 유상증자로 다시 CJCGV에 넣으시든지 현금으로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논평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